네, 이제 36번 순서 문제부터 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존의 패턴에서 뭐 크게 달라졌다고 할 만한 건 없었고요. 삽입 문제가 오히려 좀 이제 특이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8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출에서 살짝 더 응용이 되었고 새로울 건 없었어요. 근데 약간 응용이 된 정도고, 그다음에 39번 같은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새롭거든요. 완전히 물론 새로운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식의 어떤 풀이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익숙하게 했었던 풀이랑 좀 다른 풀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39번 같은 경우는. 자, 그렇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건 없습니다. 기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 없고 약간의 응용이 된 정도인데, 자,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이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36번 이제 보면요. 일단 첫 문장 한번 이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좀 이제 난이도가 그래도 꽤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직관적인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은 classify, 분류하고 generalize, 일반화를 하는 능력이래요. 자, 이거는요.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유용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생활과 연구에 있어서 유용하대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하실 게, 자, 유용한 특징이라고 글쓴이가 본인이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는 글쓴이는 뭔가 분류하거나 일반화하는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구나. 일단 요거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바로 이어서 이제 벗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It carries a high cost. 이거는 높은 비용이나 대가를 수반한다고 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죠. 자, 이를테면 어떤 대가냐면은 in our tendency, 우리의 경향성과 같은 대가래요. 이 경향성은 일반화를 고정관념으로서 갖는 거죠. 뭔가 고착화시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람과 상황에 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건 분명 유용한 특징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고정관념으로서 고착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BC를 쭉 볼 건데 일단 B가 제일 먼저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these tasks라고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업무들을 뭐 효율적이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뭔가 수행한다라고 나왔는데 주어진 문장에서 뭐 이러한 업무들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B는 일단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제낄 수 있을 것 같고, A랑 그럼 C를 좀 볼 건데, 자, 한번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할게요. 편견 없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정신적으로 sort, 분류를 한대요. 자, sort가 이제 동사로 쓰면 이제 분류하다라는 뜻인데, 자, 여러 가지 것들을 뭐로 분류하느냐? groups. 어떤 이제 그룹으로, 묶음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기초해서요?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 자, 해보세요. perceive가 오형식이에요. 차이점들인데, 이러한 것들 사이의 차이점이 되겠죠. 댐이 가리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것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들 사이의 차이점이 될 거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에 기초해서 분류를 한대요. 뭐 이를테면 되게 단순하게 사람을 분류할 때 남자랑 여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들끼리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 여자들끼리 갖고 있는 특징이 있겠죠. 그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기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이것은 고정관념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고정관념이 생긴다라는 건데, 뭐 이를테면 남자들은 다 이래, 여자들은 다 이래,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반화 그리고 고정관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도치구문이 좀 나왔는데요. only 때문에 지금 일종의 이제 부정 역할을 얘가 하기 때문에 조동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 패턴이에요. 자, 해석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가 동사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오로지 그 이후에야. 그 이유라는 거는 일반화를 하고 뭔가 고정관념이 생긴 이후에야 우리는 점검을 한대요. 혹은 점검을 안 하기도 한대요. 뭐를? 더 많은 증거인데, 자, 색깔 동일해야 되겠죠. 더 많은 증거인데 of how things are differentiated. 어떻게 이것들이 구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증거를 점검한대요. 그리고 그런 어떤 차이, 그래서 차이라는 건 구별되는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의 정도나 또는 어떤 중요성, 유의미성에 대한 점검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남자 대 여자로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자랑 여자로 나눈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가? 뭐 남자 안에서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남자들끼리 또는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걸 점검을 하지 않기도 해요. 그냥 남자는 다 이래, 여자는 다 이래 이런 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 내용을 봤을 때는
어쨌든 앞에서 저희가 확인했었던 그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대한 내용,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자, 그런 것들이 좀 그냥 담백하게 좀 서술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막 유의미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자, 그 다음 C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근거가 하나 나오는 게 For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정관념이란 단어는요, arouse, 자극한대요, 불러일으킨대요. 뭐를?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즉, 대부분 사람들은 고정관념,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부정적인 편견을 암시한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but하고 in fact 나왔죠. 그럼 실제로 사실은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most people에서 눈치채셔야 되는 부분인데, 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통념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통념이 뭐냐? 고정관념은 안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흔히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되겠고, 그럼 이제 in fact 한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이냐? 자, 고정관념은 좋은 점이 있다. 이게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자, 요 내용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렇죠? 자, 흐름 아시겠죠? 확인을 해볼게요. 고정관념은요, do not differ, 다르지 않대요. 뭐랑? 자, 원칙적으로 from all other generalization, 다른 모든 일반화랑 다르지 않대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 일반화들, 뭐 유용한 일반화, 그렇지 않은 일반화 다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일반화랑 고정관념이랑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일반화인데 어떤 이제 특정 사람들의 어떤 집단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집단들에 대한 일반화는 not always니까 필연적으로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때가 물론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긍정적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C 같은 경우는 일반화라든가 고정관념 이것이 항상 안 좋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을 좀 이제 깨고 있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좀 볼게요. 우리의 뇌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효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수행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의식 없이. 그 다음 형광펜 해주세요. The real danger, 실제 위험이에요. 실질적인 위험. 뭐에? 고정관념의 실질적인 위험은 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부정확성에 있는 게 아니라 but their lack of flexibility, 유연성의 부족에 있대요. 그리고 이들의 경향성인데 보존되는 경향성에 있대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그 자체가 부정확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고착화가 돼서 좀 유연성이 없어지고 계속 보존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심지어 뭐 할 때도요, 우리가 충분한 시간,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조차도 그 고정관념을 계속 갖고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요, 글쓴이조차도 고정관념의 위험성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고정관념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어보니까 일단 C가 굉장한 힌트를 줬어요. 아, 이 글은 고정관념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이게 좀 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자, 스테레오타이프에 대한 거예요. 얘에 대한 처음에 이제 통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박이 나왔는데, 자, 통념은 고정관념이라는 건 안 좋다라는 거였죠. 이걸 이제 밑줄 내용이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 아니야, 고정관념 좋은 점도 있다라는 걸 이제 물결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이었는데, C에서 정확하게 밑줄 내용에서 지금 물결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B가 특이해요. B가 특이한 게, 요 문장을 기점으로 해서 고정관념은 안 좋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거든요. 즉,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사실 이게 꼭 통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고정관념을 마이너스로 보는 내용은 제가 밑줄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고정관념은 사실 좋다에서 안 좋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앞에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뭔가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냥 뇌가 자기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흐름상 먼저 사람들은 고정관념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이 나온 다음에 다시 그렇지만 이럴 때는 정말 고정관념이 위험해요. 이때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식의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한 번 마이너스 나오고 플러스로 바뀌었으면 계속 플러스 내용이 이어지기 마련인데 얘는 다시 마이너스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약간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A는
여기서는 딱히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사실 할 만한 건 없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일반화를 하고 고정관념을 만드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these tasks가 의미하는 바가 되겠죠. 요게 바로 이제 A에 서술된 내용을 요 these tasks가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B와 C 중간에 들어가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가 제일 먼저 나오고 A에서 서술하고 그런데 요럴 땐 좀 위험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 경고를 해주는 요런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은 C, A, B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기존의 거랑 제가 많이 겹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요 통념과 반박으로 구성되는 요런 지문의 흐름 있죠.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새로울 게 없는데 특이한 점은 뭐다? 다시 한번 글 쓰니가 마이너스로 이제 되돌아갔다라는 거. 사실 이것도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딱 한 번이긴 한데 출제된 적은 있는데 아마 이게 좀 많이 낯설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평소처럼 요 these tasks라는 요런 지시사 명시적 단서 잘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념 반박 구조 이걸 활용해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3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저는 이게 36번보다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더 그냥 이제 뭐랄까 더 전형적이거든요. 36번은 그래도 좀 약간 낯선 패턴이라고 할까? 평소엔 좀 잘 안 나오던 게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37번은 더욱더 전형적인 패턴으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 문장, 주어진 문장부터 보면은 식물은 fine tune, 세밀하게 조율이 된 그런 적응적인 반응을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변 환경이라든가 상황에 적응을 하는데 되게 미세하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뭐 할 때냐면은 영양분이 제한적일 때, 그럴 때 이제 되게 세밀하게 적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gardener. 뭔가 이제 돌보는 사람, 정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식물을 돌보는 사람은요. 인지할 수 있대요. 노란색 잎을요. 자, 노란색 잎이면 이거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뭔가 영양소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걸 뭐로써 인식하냐면은 그렇죠. 영양분이 부족하고 비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조짐이나 신호로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저랑 좀 C를 좀 볼 건데 그럼 벗이 나오면은 앞뒤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대비되는 내용이 요거랑 대비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만약에 식물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뭐 할? 자, supplemental 하면 이제 뭔가 보충적인 물질을 제공해줄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그것은요 늘 증식하거나 또는 늘릴 수 있대요. 뭐를? 그것의 뿌리를요. 뿌리를 더 키운대요. 그렇게 뿌리를 키워서 뿌리의 어떤 이제 수염들을 발달시키는 거죠. 뭐 하기 위해? 자, 포리지가 뭔가 먹이 같은 걸 찾는 건데 영양분을 여기서 찾는 게 되겠죠. 더 멀리 있는 토양의 어떤 땅떼기에서 더 이제 영양분을 찾도록 허락해줄 그런 뿌리의 수염들을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즉 먹을 게 지금 없는 상태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먹을 것을 많이 찾기 위해서 영양분을 많이 찾기 위해서 뿌리를 막 늘려나가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거 정확하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는 돌봐주는 사람이 존재하죠. 그래서 뭔가 얘 영양분이 부족하네 하면은 뭔가 비료 같은 것도 주고 이럴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에 비해서 얘는 케어테이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벗에 의한 대비가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C가 나올 수 있다는 근거가 되겠고 참고로 자, 주어진 문장 이거랑 지금 C랑 대비가 되고 있는 건데 C가 제일 먼저야 나와야 되는 근거가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음 문장에 자, also에다가 형광펜을 좀 해주세요. 식물은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그들의 memory, 기억을 활용할 수 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시간적, 공간적인 변화의 역사에 반응하기 위해서죠. 뭐의 변화냐면은 영양분이라든가 자원의 이용 가능성, 자원의 어떤 가용성의 변화에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할 수 있대요. 자,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식물이 이제 1년 동안 쭉 살아간다고 할 때 늘 영양소가 풍부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되게 영양소가 풍부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희소할 때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자원 가용성의 변화가 될 텐데 그런 어떤 과거의 역사들 내가 지금까지 영양소가 어떨 때 많았고 어떨 때 적었는가 그런 이제 과거를 역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작년을 떠올려 보니까 이맘때쯤에는 영양소가 좀 부족했어. 내가 영양소를 좀 아껴놔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영양소가 많고 적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전의 기억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도 그런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also가 나왔다는 거는 이 memory랑 history 내용이 여기서 최초로 나왔다는 거죠. 이거 납득되시겠죠? 자, memory랑 history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최초로 나온 건데 A하고 B를 보면요. 자, 여기 A의 history 내용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세하게 읽으셔야 돼요. B 같은 경우도 과거의 기억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키워드나 잡아드리자면 여기 뭐 past 나오잖아요. 과거의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 가용성. 이거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요. A, B, C 전부 다 과거 영양분의 어떤 가용성에 대한 역사와 기억 이거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A, B, C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최초로 나온 게 어디라고요? C예요. 그렇기 때문에 C가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장, 주어진 거라고의 대비로도 C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A, B, C의 공통 내용이 C에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일 먼저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A랑 B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될까? 이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쉬운 게 자, A의 in contrast 있죠. 형광펜 해주시고요. 자, 요거랑 대비되는 걸 역시나 찾아주셔야 될 텐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식물인데 영양소가 abundance, 풍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이에요. 즉 예전에 영양소가 되게 풍부했었던 적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risk averse. 자, 앞에서 aversion 해가지고 이거 주석 따인 적 있습니다. 얘가 혐오라는 뜻이었잖아요. 즉 위험을 싫어한대요. 위험을 싫어하고 위험을 좀 회피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해둔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영양소가 풍부할 때의 내용이에요. 풍부할 때 내용.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물결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영양소가 풍부할 때의 역사가 되겠고. 자, 그 다음 B를 확인해 보면 아까 past 나왔었잖아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식물들인데 have experienced, 경험을 했었대요. 가변적인 영양소의 가용성을 과거에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연결 잘 하셔야죠. 이거를 그냥 variable을 그냥 뭐 가변적인 변화는이라고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변적이다라는 거는 영양소가 이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풍부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물이에요. 앞에 거랑 지금 확실하게 대비가 되고 있죠. 얘는 영양소가 풍부한 역사를 경험했던 애인데 얘는 풍부할 때도 있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점에서 좀 이제 대비가 되고 있고 자, 이들은요. 이게 더 확실하죠. exhibit risk-taking behavior. 아하,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인대요. 이건 앞에 뭐랑 정확하게 대비가 되냐면 위험을 혐오하고 회피한다. 이것과 정확하게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자, 괜찮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B랑 A는 서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다만 연결사 in contrast가 나왔으니까 뭐가 먼저겠어요? 당연히 B가 먼저겠죠. B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in contrast에 의해서 A와 대비가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C가 제일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 이제 B, A가 이어지는 이런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7번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가겠습니다. 얘가 정답률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는 23%였거든요. 자, 근데 과연 그 정도의 정답률이 나와야 되는 문제였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은 앞서서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 이게 이미 이런 패턴이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뭐랄까 좀 전국적으로 이러한 어떤 풀이법, 이러한 개념 자체가 좀 덜 확산이 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좀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자, 뭐 저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처음에 이것도 되게 유의미한 거죠. 변화가 나왔으니까. 자, 뭐에서 뭐로의 이동 변화냐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것은요, 크게 영향을 주었는데 how music was produced. 음악이 생산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되겠죠. 역시나 또 변화가 나왔는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지금 변환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소리의 디지털화. 이것은 소리를 즉 숫자로 conversion, 변환하는 것을 말한대요. 자, 이거는요. enable,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음악 제작자로 하여금 undo. 자, undo라는 거는 do가 뭔가 행동을 하는 거면 그거를 취소하는 거예요. undo라는 거는. 그러니까 되돌리거나 취소하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 was done. 행해졌던 거,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거를 취소하고 복구할 수 있게 해주었대요. 아, 그러겠죠.
이게 디지털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하나 삭제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뭔가 불로 태운다든가 뭐 찢어서 없앤다든가 처럼 복구가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언제든지 복구가 가능하죠. 디지털상에서 삭제를 한 거는. 자,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 했던 거를 뭔가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는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소리를 비틀고서 구부리는 거예요. 구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무언가를 향해서 갈 수 있대요. 즉 뭔가 이제 소리를 구부리고 뒤틀리고 함으로써 새로운 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 뭐 하지 않고서 그게 가능하냐면 오리지널 버전.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 버전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그림에다가 뭔가 덧대거나 막 그리면서 수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원래 작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디지털상으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땐 언제든지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본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도 새로운 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고, 자, 그 내용 이어갑니다. 이러한 시소 복구 능력은요, 만들었대요. 실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현저히 덜 중대한 것으로 만들었대요. 그쵸? 실수를 해도 얼마든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실수가 그렇게 막 결정적이고 막 큰 타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뭐 했느냐? Sparking the creative process. 창의적인 과정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장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실험적인 사고방식을 장려를 했대요. 실수가 두렵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과감하게 창작하고 실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in addition에다가 형광펜을 해주시고요. 게다가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자, 순서가 됐든 삽입이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잘 나누시는 거예요. 잘 나누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는 내가 무슨 뭐 상상으로 나누고 싶은 대로 취향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저희가 읽은 내용 뭐에 대한 거였어요? 좀 더 복구랑 취소가 편해지면서 더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시도가 가능해졌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창작 그리고 뭐 실험.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용이해졌다.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게다가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는요, 조종될 수 있대요. 조작될 수 있대요. 단순히 뭐 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래밍 함으로써 조종을 할 수 있대요. 자, 그 다음 rather than 너무 중요하죠. 앞에서 끊어주세요. 뭐 하기보다는 물리적인 도구를 사용하기보다는, 그렇죠. 실체가 있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서 막 이제 조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simplifying editing process. 편집 과정을 크게 간소화시켰대요. 자, 그럼 여기서 rather than이 일단 나왔으니까 꼭 체크하셔야 될 게 지금 뭐랑 뭐의 대비가 나타나 있냐면 디지털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랑 실체가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이 둘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의 대비를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밑줄 친 게 이제 물리적인 거고, 물결 표시가 한 게 이제 디지털이 될 텐데, 여기서의 어떤 결과는 뭐냐? 편집 과정이 간소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편집이 더 간소화되었다. 자, 여기까지 되셨겠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승부처인데 실제 이 문제가 4번으로 엄청 많이 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4번이 답이면은 그 뒤에 for example이란 예시가 있으니까 앞서 저희가 읽었던 요 2번 내용하고 예시는 서로 다른 내용이어야 되겠죠. 여기에 중간에 뭔가 들어간다면. 반대로 4번이 답이 아니라면은 요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겠어요? 요 2번 내용에 대한 예시겠죠. 편집이 편해졌고 간소해졌고 물리적인 것과 디지털의 대비가 나타나 있겠죠.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while도 굉장한 힌트예요. 비록 뭐뭐지만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해석을 해보면은 편집은요. 한때는 뭐 했대요? 면도날을 포함시켰대요. 뭐 하기 위한 면도날이냐면은 나왔다. 물리적으로 자르고 이어붙이는 거죠. 오디오 테이프를요. 오케이. 옛날에는 뭔가 물리적인 도구를 활용해서 오려 붙이고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됐대요. 되셨죠? 그렇지만 시간상의 대비 나왔다. 오늘날에는 어때요? 커서랑
마우스 클릭, 컴퓨터에 기반한 시퀀셜 프로그램에 커서와 마우스 클릭을 포함을 했대요. 디지털 나왔잖아요. 프로그램 나왔잖아요. 컴퓨터 나오고. 옛날에는 직접 자르고 붙이고 했던 거를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일단 요건 나왔네요. 물리와 디지털의 대비. 그 다음 이어서 볼까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less time consuming. 분명히 시간이 덜 소모되었대요. 왜? 편집이 간단해졌으니까. 막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니까 시간이 덜 소모된 거예요. 연결되시겠죠? 이 편집 간소화랑 시간 소모가 줄어들었다랑 당연히 같은 내용이죠. 연결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요. 이게 너무 잘 달라붙거든요. 대비까지 달라붙고 편집이 간소화되어서 시간이 줄어들었다? 같은 내용으로 충분히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5번 보면요. this. 자, 일단 깨알 같은 지시사 체크해 주시고요.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되게 이제 미세한 작은 수준의 접근이 되겠죠. 이것은요. 한때 make it easier. 자, 가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쉽게 만들었대요.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냐면은 conceal이가 이제 감추다니까, 그리고 trace가 흔적이니까 manipulation, 조종의 어떤 흔적들을 감추는 걸 더 쉽게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디지털로 뭔가 조작하고 막 작업을 하고 막 오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작의 흔적들이 좀 더 쉽게 감춰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대비 있습니까? 편집이 간소화되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요거는 흔적을 감추기가 쉬워졌다는 거지 편집 자체가 되게 편해졌다?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흔적을 감추는 게 쉬워졌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좀 더 볼게요. 자, 보세요. 도입했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했대요. 뭐 하는 가능성이냐면 소리를 조작을 하는데 귀에 들리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조작하는 그런 가능성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편집 자체가 되게 용이해지고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하고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이거랑 주어진 문장이랑 연결되는가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저는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5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은 앞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왔으니까. 즉, 제3의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여기나 체크해봅시다. 자, 뭐 때문에? 디지털로 전환된 소리에 대한 조작은요. 의미한대요. 재프로그래밍을요. 뭐를? binary information.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된 0101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비코스절이요. 편집 작업은요. 수행이 될 수 있대요. millisecond precision. 나왔죠. 1000분의 1초의 정확도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수행하는 거랑 편하게, 간결하게, 빠르게 수행하는 건 분명 다른 거예요. 얘는 편집의 정밀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아까 2번 같은 건 편집의 편리함을, 좀 더 간소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표현이 아까 분명 나왔었죠. 바로 뭐예요? 마이크로 레벨 액세스가 되겠죠. 이거 같은 거 아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즉 3번은요. 좀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해졌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를테면은 어떤 테이프가 있는데 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거를 물리적으로 자른다고 했을 때 이거 1000분의 1초 단위로 자를 수 있어요? 사람이? 가위질로? 안 되겠죠. 근데 디지털상으로는 그게 된다고요. 되게 세밀하게 0.00 몇 초 단위로 작업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글은요. 총 3개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악 작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의 종류가 총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주어진 문장은 이 3번째에 속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뭐가 전형적이에요? 지문의 내용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고 너는 몇 층에서 왔니? 넌 어디에 속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약간 새롭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보통 나눌 때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얘는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냥 개수가 하나 더 늘었을 뿐입니다. 완전히 새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약간 새로운 거죠. 자, 기본적인 접근법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굉장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특이한 거 아니에요. 이건 요즘 그냥 유행이고 하나의 그냥 자리 잡은
전형적인 패턴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적응을 못하고 있으면 수능 때 잘 볼 거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39번이 오히려 조금 더 특이해요. 새롭진 않지만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지시사, 뭐 디스라든가 that 같은 걸 활용을 하는 문제가 지금껏 뭐 늘 나와왔죠. 나와왔는데 그거를 이제 요 정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게 흔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새로운 거고, 자, 그러나 역시나 뭐 역사상 최초로 나온 문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것도 약간 복고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좀 자주 나왔던 게 이제 오랜만에 좀 끄집어내는 느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여기까지가 주어져. 예술 작품의 어떤 제작을 인지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데요. 세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떻게 화가들이 다양한 색깔들을 섞는가, 또는 어떻게 이미지 그 편집 도구가 작동하는가, 뭐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All that is required. 필요한 전부는 바로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어떤 중요한 차이에 대한 감각이래요. 이해래요. 뭐와 뭐 사이의 차이냐면 이제 페인트를 가지고서 물감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것과 이미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서 작업하는 것의 차이. 딱 요 정도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되게 잘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나레이버비 구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rather라든가 instead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생략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역시나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되게 전문적이고 세심한 지식과 포괄적이고 그냥 무난한 지식의 대비가 나타나 있어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전문 지식 요거 물결 표시해주세요. 어떤 예술작품의 제작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여기까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반적인 그냥 무난한 지식에 대한 이해 요 정도면 충분하다. 자, 요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겠죠? 한번 세팅을 좀 할게요. 이 글은요, 되게 전문적인 지식과 그냥 이제 일반적인 평범한 지식, 요것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그다음 2번 뒤에 볼게요. This sense. 자, this sense라는 건 앞에 나온 요 센스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이러한 감각 이해는요 포함한대요. 아, 그렇죠. 밑줄 표시해 주세요. 기본적인 친숙함이요. 기본적인 거예요. 일반에 속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을 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친숙함이냐면은 물감과 뭐 붓 같은 것에 대한 친숙함이 되겠죠. 뭐뿐만 아니라 자, 역시나 기본적인 친숙함인데 how you use computer.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친숙함. 그러니까 뭐 이게 앞에 나왔듯이 실제 페인트를 가지고 물감을 가지고 작업을 하건 아니면은 뭐 이미지 아까 어플리케이션 나왔죠? 이런 어플을 가지고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기본적인 친숙함 요 정도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밑줄 내용이 이어가진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3번 뒤에 볼게요. 자, this가 의미하는 건 뭐 앞에 내용일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죠.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라든가 도구가 온대요. 뭐와 함께 오냐면 그것 고유의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과 함께 온대요. 그 다음 이거 주석 달려있죠. 행위 유발성. 예술적인 창작의 행위 유발성과 함께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술적인 창작을 할 때 어떤 재료를 쓰든 어떤 도구를 쓰든 그것만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물감으로 창작을 하든 아니면 뭐 컴퓨터로 창작을 하든 그것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특정한 행위를 유발한다는 거죠. 자, 그렇대요. 살짝 이제 감적으로는 갑자기 이게 왜 나오지 싶은 느낌 정도는 들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 느낌으로 저희가 답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비평가들은요 종종 흥미가 있다고 합니다. 뭐에? 방법인데 예술가들이 exploit, 사용하는 방법이죠.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어떤 특정 예술적인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재료라든가 도구를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하고, 자, 그 뒤에도 이 critics, 아까 interested 나왔잖아요. 예술가들은 관심이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술가라고 했죠. 비평가들은 관심이 있다. 이어받아서 비평가들은 또한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비슷한 내용 추가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번엔 딱히 뭔가 들어갈 여지는 아직은 안 보인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럼 주어진 문장은 어디쯤에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역시나 아까 38번처럼 얘가 어떤 특정 내용하고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보십시다. 전문가의 경우에 이를테면 뭐와 같은? 예술 비평가와 같은 비평가가 일단 나왔어요.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요. 더 깊이 있는 친숙함 보이십니까? deeper에다가 형광펜 해주세요. 이거 뭐예요? 더 깊이 있는 친숙함? 이거잖아요. 아니 아까 친숙함 나왔었잖아요. 아까 나왔던 친숙함은 베이직한 친숙함이었죠. 그쵸? 근데 더 깊이가 있다는 거는 이쪽이네요. deeper. 전문적인 지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뭐에 대한 친숙함이냐? 재료와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종종 유용하대요. 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와 근거에 기반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요. 그 작품에 대한. 즉 그 작품에 대해서 그냥 왠지 저 작품은 저런 작품인 것 같아 라고 그냥 대충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보나 근거에 기반해서 저 작품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구나. 저 작품은 이런 작품이구나 라고 제대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괜찮으실까요? 그러고 나서 크리틱스 나왔죠. 이 사람도 어디에 속하겠어요, 당연히? 아니, 스페셜리스트라고 나왔잖아요. 전문에 속하는 거예요. 전문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상상이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전문가들, 특히나 비평가들한테는 더 깊이 있는 이해, 즉 전문적인 지식, 이게 유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4번부터는 이 비평가들, 전문가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글은요. 처음에는 그냥 깊이 있는 지식 필요 없어. 그쵸? 그냥 뭐만 있으면 돼?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돼라고 해서 밑줄 내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쵸? 밑줄 내용으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물결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리고 이 전환 지점에 얘가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는 일반적인 지식이면 되겠지만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게 필요해.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래도 이 문제가 어려운 게 그게 4번이야? 3번이야? 살짝 헷갈려요. 사실 이 앞에는 명확하거든요. 이 앞에까지는 분명 밑줄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분명 물결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 4번 사이에 요 문장. 얘가 밑줄인가 물결인가 이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문장. 이게 밑줄이에요, 물결이에요?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것만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이제 답 나오는 거예요. 자, 힌트가 있죠. 뭐예요? challenge. 이 단어의 뉘앙스나 어감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게 그럼 도전이란 말, 이거 challenge란 말 정말 수능에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보통 얘는요. 쉬운 일일 때 challenge란 말 안 쓰죠. 그렇잖아요. 도전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평소에 잘 못하고 하기 힘든 거에 도전을 한다고 하지 쉬운 거에 도전이란 말 안 쓰잖아요. 쉬운 거면 전문 지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뭔가 그것 고유의 좀 어렵고 도전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얘는 뭐가 필요하다?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주시고 얘는 물결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디스란 표현이 나왔다는 건 이 앞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물결이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주어진 문장은 3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앞에까지는 밑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글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지만 조금 더 어렵죠. 왜? 뭐 역저병일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향 전환이 되게 미묘하게 전환이 되고 있어요. 챌린지라는 되게 신락 같은 단서에 의해서 내용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밑줄에서 물결로 바뀌고 있네라는 거를 이 문장에서 확 느끼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문장 딱 읽자마자 여기 지금 방향성 바뀌고 있네? 잘 안 느껴졌어요. 그냥 뭔가 그런 거 같기는 해. 갑자기 디스가 나온다고? 갑자기 이게 나온다고? 뭔가 좀 이상하기는 해. 요 정도였지. 여기서 지금 밑줄로 물결 전환되네. 이게 확 느껴지는 지문은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나왔던 지문들은 그게 확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점에서 기존 문제하고는 살짝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를 활용하는 거,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중간에 방향성 바뀌는 거, 이거는 무수히 너무 많이 나왔던 테마예요. 새로울 게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넘어가 줄래? 그쪽으로 말고. 요거 처음에 어떻게 잡았어요? 나레이 법비로 잡았죠. 요것도 이미 4번째 나온 거예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최근 5년간 봤을 때. 그러니까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응용은 되었으나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꼭 해야 될 문항들에 대한 해설들은 다 해드렸고, 마지막 이제 총평 그리고 앞으로 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6월보다 분명 어려워졌고 기존의 좀 경향성에서 약간 탈피하려는 느낌은 분명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였냐면은 지문의 난이도 자체는 너무 키우지 않으면서, 즉 제3자가 봤을 때 요거 그냥 지문 그냥 무난하네, 딱히 킬러 문항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라고 느끼게 만들도록, 그러나 실제 깊이 파고들면은 매력적인 오답들로 인해서 정답률 자체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학생들은 더 어렵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출제했다고 했죠. 그럼 실제로 아마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할만한데 역시나 킬러 문항 사라졌나 싶다가도 막상 채점을 해보면은 아작이 나 있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시험이었다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오답을 걸러내는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뭐 무의미하느냐, 완전히 바뀌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했죠. 제가 이번 해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것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좀 더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이용한 난이도 높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수능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문의 내용 다 이해됐으니까 당연히 답이 나오겠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자,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별로 좀 제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4등급 이하이신 분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제발 기출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제가 6월 때 기출 회독하라고 말씀드렸죠. 기출 회독한 거 다시 한번 2회독 돌리세요. 이때는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정답의 근거 잘 체크하시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오늘 수업했던 거랑 겹치는 테마들이 좀 보일 거예요. 변화에 의한 대비구도, 또는 뭐 나레이버 비구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3위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방향성이 바뀌는 거, 내용이 딱딱딱 나눠져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을 풀다 보면 하나하나씩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3등급 같은 경우는 이게 글씨가 조금 안 보이죠. 이게 스튜디오가 제가 좀 바뀌었거든요. 급하게 이제 추가로 찍다 보니까 얘가 이제 지문의 구조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적고 갈게요. 이 3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삽입 문제 풀 때 그리고 순서 문제 풀 때 보여드린 것처럼 정보를 묶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게, 정보를 나누고 묶는다는 거는 그만큼 뭐가 줄어든다는 거냐? 정보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잖아요. 정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해석하고 신경 쓰고 이게 아니라 얘는 요런 내용이구나 전반적으로, 얘는 전반적으로 요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묶으면은 오히려 더 핵심만 본질만 남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더 정확하면서 기억할 게 줄어드니까 속도도 붙고 더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누는데요? 그건 제가 계속해서 수업 때 평소에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걸 연습하려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문의 구조를 보는, 좀 큰 그림을 보는 안목,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에 집착하지 마세요. 문장 해석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때 등급대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어느 정도 되는데 글을 다 읽고 나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다 읽었어요. 한 문장 한 문장. 그래서 주제가 뭔데?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제풀이에 그 내가 해석한 내용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냥 읽고 그냥 풀고 감으로 풀고, 이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를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1, 2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평가원스럽다 싶은 문제에서 이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사설 문제라든가 뭐 이제 시중에 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좀 선택지가 이건 좀 너무 좀 쪼잔한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답을 내냐 약간 싶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도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수능 때 그런 사설스러운 선택지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선택지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를 판별하는 거, 정말 그 까탈스럽고 미묘한 차이를 판별하는 연습을 해두면 분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게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얘는 왜 안 돼? 정확하게 왜 얘가 답이야?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도 정확하게 이 선택지가 안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판별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쯤 되면 이제 다들 많이 이제 포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등학생 때 그리고 뭐 연수할 때를 떠올려도 그렇고 이때가 많이들 포기할 때예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능 때 난이도 조절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난이도라는 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출제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난이도가 될지 몰라요. 평가원의 어떤 수능 출제 역사를 봤을 때 난이도 조절을 실패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때 우수수수 문제를 틀려서 역시나 영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만뒀다가 막상 수능 때 물수능일 수 있어요. 진짜 조금만 공부를 했어도 1, 2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기출에서 공부해야 될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어 실력, 문장 해석 능력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자 영어는 언어예요. 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기출의 코드들 나누고 묶는 거 그리고 rather than 같은 시그널들 이런 것들 제발 자기 걸로 체화를 시켜주세요. 얼마 안 됩니다. 몇 번 반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분명 수능 때 괜찮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능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고, 제가 뭐 수능 때도 해설을 또 이제 하게 될 텐데, 뭐 그때는 뭐 볼 일이 없겠죠. 아시겠죠? 어쨌든 잘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